좀 더 쌍남자같이 앉아야지. 아니면 이러고 있더라고. 뭐임? 그래 소감 같은 거 한번 살짝 얘기해보자 시작하기 전에. 그 16강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려고. 뭔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 네. 재밌었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야? 아니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 그냥 네네네. 영화를 또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본 것처럼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다시 봐서 좀 힘들긴 했지만 일하면서 보느라고 그래도 재밌었다. 아 이러한 거를 또 언제 해보겠냐 싶기도 하더라고. 아마 또 기회 없으면 또 안 해. 이렇게 영화 또 안 볼 것 같기는 해. 진짜 사실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영화 본다는 거 자체가 피곤한 일이기는 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보도 좋은 거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 만들면서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좋아서 언젠가 다시 한번 뭔가 이런 관련된 콘텐츠를 하면 나 뭐 뒷구르기 안 싫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소감은 그래. 우리 여기 준결승 영화 4개 중에 없는 영화 중에서 아깝게 한 번 더 떨어진 거. 언급하고 싶어? 아깝게 떨어진 거. 너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내부자들 때문에 내부자들 때문에 떨어졌고. 좀 지금 보면 억지야. 지금 보면 억지고. 지금 보면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처음에 16강 찍으면서 너무 뻔한 승부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변이 발생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랑 내부자들 중에 좀 내부자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이변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본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좀 자기적이었던 것 같고 그냥 터미네이터 올리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 처음에 아이디어 짤 때는 중간에 패자부활전도 하고 싶었지. 떨어진 영화 중에 아쉬운 거 뭐 있냐? 이건 패자부활전을 올려보자. 만약에 했다면은 패자부활전 했으면 터미네이터 1편은 올라왔겠죠? 높은 확률로. 블레이드 러너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블레이드 러너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블레이드 러너 애초에 패자가 아니었겠죠, 진작에. 아 그러네. 8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좀막 패자부활전 하면은 끝까지 간다도 아마 패자부활전을 한번 올려봐 이럴 영화 중에 하나고. 인사이더 그것도 그렇지. 그렇고. 근데 다만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를 곡성하고 센과 치히로를 할 건데 자둘 다 요괴가 나오는 영화이고 요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이때 두 라운드니까 준결승전이니까 두 영화가 접점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이거는 좀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하나 영화 하나씩 얘기하는 것보다도 두 영화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분량도 줄이고 할 얘기도 좀 컴팩트하게 좀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 두 곡성하고 생가치로의 두 영화의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접점은 종교적인 관점과 요괴 이 두 가지가 딱 교집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교집합이 있는데 두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하는 방식이 달라. 거기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게 과연 관객들에게 어떠한 흥미와 어떠한 그런 매력을 느끼게 했고 어떤 게 더 플러스가 됐고 어떤 게 더 작품성이 더 결정이 됐는지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이 영화가 어떤 영화가 결승에 올라갈 만한 근거도 될 거고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종교관이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거는 정답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다만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쁘고 좋다 그러면 안 돼. 둘 다 뭐 하나 올려야 되니까. 뭐 하나 올려야 되는데 그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야. 그치만 둘 다 매력이 있는 거고 둘 다 잘 살린 영화라는 거는 명확하게 깔고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화가 스크린샷이 지금 곡성이니까 그래 곡성부터 얘기를 해보자. 곡성 살짝 언급을 하면서 센가치로를 끼얹을 건데 그 영화의 요괴와 종교적인 다르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 명확하게 요괴라는 개념 자체하고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드러나는 센가치로 반대로 그 요소 신과 귀신이 나오지만 뭔가 아리송하게 이게 진짜 귀신인지 신인지 알 수 없는 그냥 모호하게 흘러가는 게 바로 곡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차이점이 있잖아. 두 개가 다 나오는 영화인데 하나 명확하고 하나 불명확해. 이게
생각해보면 또 센가치히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곡성은 또 한국의 한국 영화야. 이게 뭔가가 있다고 나는 거야. 일본은 지금 내가 오늘 들고 온 미즈키 시게루라는 이작 이제 화가인데 이 만화가인데 알 사람은 알만한 만화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요괴 대도감이라는 걸 냈어. 이런 걸 낼 정도로 되게 친숙한 요괴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일본 백귀 야행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요괴라는 요소가 일본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돼 있고. 그래서 요괴라는 요소를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살짝 그런 면들이 떨어져. 아동용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센가치히로가 살짝 아동용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은 요괴라는가 그런 도깨발 귀신이라는 자체가 귀신은 일본에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리를 딱 잡아버렸단 말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나라는 귀신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을 좀 마이너하게 다루는 편이 강했어. 문화적인 차이점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른 것 같아. 상반되고 있어. 곡성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야. 절망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는 반면 센가치히로는 굉장히 희망차단 말이야. 물론 그 희망찬 내용 안에 약간의 자기 반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8강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처럼 버블 시대에 대한 그런 비판이라든가 사회적 비판이라든가 뭐 것들이 숨어 있긴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찬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면들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 아무 말 없냐? 아무 말도 없니 왜? 얘기를 해봐. 나 혼자 떠들고 있어 지금. 생가치히로 그래서 형 말대로 오컬트가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양지에서 다루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과학적인 좀 갈리죠. 조금 어떤 무당 점집에 찾아가서 진짜 뭐 전보고 온 거 거부감이 없어서 믿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 내 사전은 이렇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되게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일본 쪽에서 좀 더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태도가 그대로 반영돼서 영화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르게 활용도 다르게 하려게 됐고 애초에 곡성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지는 영화였단 말이야.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요괴가 있는지 신이 있는지 악마인지 진짜 뭐 버섯이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지금 이 아빠한테 중요한 게 뭐야? 딸이야. 딸을 살리는데 팩트를 두고 모든 걸 진행했어야 되는데 계속 겉돌다가 휘둘리다 끝나는 얘기란 말이야. 무엇이 중요한데야 진짜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휘둘리기만 해서 끝났던 영화가 넌 형어단 말이야. 어쩌면 피해자 입장이고. 처음에서는 처음에야 초중반부까지야 어떤 상황인지도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고 이제 언론에서는 저거 그냥 한각버섯이 저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못 박아두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곡성 바깥 지역에서 곡성에 대해서 닫힌 개 안에서 그들끼리 하는 게임이 됐는데 거기서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이해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자 동시에 난생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혼돈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딸이 본격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면 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상황 파악에만 막 급급하다가 벅도는 초중반까지는 중간부터 이제 딸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딸 구하는 거 자체에 집중하고 쭉 달려가긴 했다고 봐야지 제가 봤을 때. 다만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거 아닐까? 달려야 한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경찰이니까 뭐 하던 방식대로 한 거죠 뭐. 아 그렇긴 하다. 막 영장까지는 없지만은 뭐 집 수색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경찰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난생 처음 겪는 애가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짜고 들어간 판이었으니까 군인무라준하고 황정민이. 황정민이 이미 아니 저는 그냥 황정민이 크리무라준하고 이렇게 그 한통속이라는 거는 조금 열려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걸 형 해석에서는 한통속이니까. 그 일단 내 해석에서는 그렇으니까 한통속이지 않냐? 인계 정답이라고 보는데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요?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요? 그럼 그래. 그게 정답이긴 해. 네. 애초에 이 연출, 이 사유나 알리는 연출이 둘이 싸우는 연출이 아니라 레이드 뛴 거라고. 레이드 뛰는 거라고 이미 그냥, 이게 정정한 건데. 황정민이 그 뭐 막 중간에 막 소환되고 막 약간 그런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감독 인터뷰 안 보고 영화. 근데 그런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떠나서 영화 해석이라든가 영화를 보는 방법은 감독이 얘기하는 걸 봐도 되지만은 그래도 되지만 감독이 찍고 나서 영화 이제 그 크랭크에서 손을 손을 벗어났으니까. 몰았으면은 그 영화는 오직 관객의 네. 거야. 네. 그래서 네가 해석한 것도 좋다고 봐. 그렇게 봐서 그렇게 그런 논리적인 게 뜬다면 괜찮다는 거야. 형 하던 얘기 계속 해봐요. 아까 뭐. 좀 밥 먹어서 살짝 얘기했던 거좀 응. 이성과 비이성, 계몽주의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계몽주의 쪽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근대적인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꺼낸 얘기 원래 제가 켜낸 얘기. 제가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 네가 먼저 얘기해. 형이 좀 더 끼얹어요. 16권 촬영할 때는 그 곡성 감을 전혀 못 잡아.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영화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제가 이제 미스터리물이랑 안 친숙한 것도 아닌데 한국적인 미스터리물 또 잘 보는 영화는 잘 보거든요. 사라진 시간 같은 것도 그렇고 곡성도 비슷해요. 오컬트 요소만 빼면은 스릴러적인 요소, 형사 미스터리. 형사물을 그렇지. 엄청 열려 있는 해석적으로 열려 있는 거고 오컬트 한국 동양 오컬트 근데 서양 쪽 오컬트도 제가 좀 안 친숙하긴 해요. 약간 더 안 친숙하겠지. 저 SF 막 좋아하고 그래서 곡성도 어떻게 보는지 몰라. 거기다가 더해서 곡성이 뭐 언론에서는 되게 띄워주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명작이라는 걸 깔고 보게 되니까 생가치로 또 그랬죠. 머리 비우고 내 감상을 획득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데 생가치로는 안 그랬어요. 생가치로는 그랬나? 머리 비우고 뭐 이런 작품이구나 하고 영화 끝나고 인터넷 쳐다보니까 개명작이라는 거야 하나같이. 이게 그렇게 명작이야 이러면서 내가 뭘 놓친 거야.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자기 정직한 감상 딱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수의 평론가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맞춰보니까 곡선은 그게 거꾸로 됐지. 그래서 제 감상이 처음에 제대로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는 방법 자체를 아비투스가 없으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형은 좀 있잖아요. 형이 막 해설을 막 해줬잖아요. 해설이라기보다 형이 생각하는 해석을 저한테 들려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줬지. 그거 듣고 나서 곡성 다시 보니까 조금 재미도 있고 뭐 좀 저 나름대로의 이상한 해석도 생기는데 해석이라기보다는 끼워 맞춰본 부분이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생긴 거 있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이랑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밖에 또 안 보이고 영화는 철학사적인 거, 지성사적인 거에서 뭐 인간 지성이 이 혼돈의 자연에 던져져서 곡성과 비슷한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처음에 태초에 그러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 다양한 세계 해석 모델이 생겨난 시대까지 역사적 과정을 곡성이랑 조금 이렇게 엮어보고 병치시켜 보면은 대충 비슷한 게 보이는 게 근데 이게 좋은 해석 같진 않고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얘기로서 개소리. 계속 곡성이 전혀 그러려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치. 괜히 겹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쉬운 대로. 그전 라운드들에서 곡성 얘기를 너무 못해서 제 언어로 처음에 이제 그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곽동원과 주인공 일행들이 이 혼돈의 자연 속에서 상황 파악 안 되는데 막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그 과정이 쭉 있고 그다음에 중반부부터 이제 황정민이 와서 좀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나마 대항하는 방법론이 성립이 되잖아요. 굿을 한다. 종교적인
무속 신앙 토속 무속 신앙에 의거해서 이거를 신앙에 의거해서 악마를 퇴치한 대응해 본다. 인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건 이제 종교와 신화 등등의 출현 단계랑 겹치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했어. 잘 안 돼. 뭐 나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보다는 나았죠. 시간이 좀 또 지나가고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1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쿠니무라 좀 요괴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곽도원 친구들이 뭐 트럭에다가 연장 챙겨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방법론이 달라져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잖아, 이 위협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거죠, 이제 계몽주의 시대. 종교의 시대가 저물고 신은 죽었다가 되고 종교 의지하다가 드디어 스스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종교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떠는 것보다야 능동적이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명하려 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그런 계몽주의 시대 때의 자연과학의 발전과 자연을 뭐 인간의 뜻대로 어떻게 바꾸기도 하고 자연재해들의 나름대로 저항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 때보다는 훨씬 더 필연적인데 계몽의 시대가 들어서가지고 자연에 우리 손으로 맞서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손에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쿠니무라 줄을 때려잡잖아. 그게 나중에는 때려잡지 완전히 때려잡지 때려잡지 못한 않죠. 걸로 밝혀지긴 하지만 타파하잖아. 일단의 그 상황의 타파가 이루어지고 모든 게 잘 됐습니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딸도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돌아온 것 같고 돌아온 것 같고 상황이 잘 마무리됐나 보다. 우리 계몽주의적 시도가 성공했나 보다. 우리 자연과학이 이성이 이겼다. 우리를 구원했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 과정에서 계몽의 어떤 계몽 시대의 낙관은 그 되게 순진한 낙관은 결국에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잖아. 아도론도 얘기했잖아. 신화는 원래 계몽이었고 계몽은 결국에 신화로 회귀했다고. 곡성에서도 그렇게 해서 잘 상황 해결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해결된 것처럼 느끼는 것도 사실 며칠 안 가. 그러니까 며칠 안 가. 실제로 계몽주의 시대가 조금 가다가 다시 이제 다 인간 무의식이 폭발하면서 억울해진 것처럼 마지막에 다 같이 좆대고 끝나죠. 인류 역사에서 1, 2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현대가 시작된 거고 그렇게 끝난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황정민의 전화를 받고 황정민이 시키는 대로 한 것처럼 광기의 현대를 겪은 다음에 종교에 다시 기대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종교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 전 세계 종교 인구는 여전히 비종교인 인구보다 훨씬 많고 근데 그 비종교인들도 다른 신을 지금은 섬기죠. 자본이라는 다른 신을 또 섬기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곡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자체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과 광기가 혼재하는 정신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이렇게 가보면서 이렇게 뭐 시행착오 겪고 뭐 이 지랄 저 지랄 나고 이런 과정이랑 비슷해 보여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여기까지. 감독이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찍었다고 생각을 해 나도. 아 그래? 왜냐면 내가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모호하거든. 알 수 없고 모호하고 두렵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역사적으로 알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를 그게 문화의 발달이고 요괴를 다루는 방법이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고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단 말이야. 인간의 역사야 이것도. 종교의 발달이 인간의 역사라는 말이 있듯이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역사고 종교의 발달도 인간의 역사. 종교가 조금 이제 문화가 됐고 과학은 그게 이제 현대의 기술이 된 거잖아. 뭐 그 기술과 문화는 처음 시작점이 어디야? 몰랐다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난 보거든.
이거 모르고 어떤 거 그러니까 뭘 두려움보다도 아름다움과 두려움 두 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난 좋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난 무서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야? 모르겠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를 갖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려고 종교를 만들었고 과학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거기서 나름대로 설명하는 값이 바로 요괴였건 그 요괴가 친숙하게 유지가 돼서 나왔던 결과물이 이 센과 치히로고 그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곡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문화적인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점도 있고 다만 두 가지 둘 다 영화 이 곡성하고 센과 치히로는 근간적으로 작품을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니까 곡성도 그렇고. 근데 도깨비라는 것도 있어. 우리 문화 쪽에 도깨비를 친숙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약간 귀신을 되게 이제 코미디적으로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귀신이 산다 같은 영화가 있잖아. 그 옛날 영화 있잖아. 차승원 나온 영화. 어쨌든 그런 영화처럼 되게 코믹하게 다루면 코믹하게 다룰 수 있어. 다만 곡성은 인간의 불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모호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룬 거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다른 거야. 귀신이라는 요소를 불신으로 써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센가치히로처럼 센가치히로는 사실 유인한 영화 요괴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세계가 나오고 있지만 자연이 나오고 있지만 원심론적인 접근하니까 그치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괴랑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야. 현대 사회에 대한 거를 우화적으로 빗대서 표현을 한 거라고. 센가치히로는 곡성하고는 완전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확실하지. 곡성은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호성,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면 센가치히로는 사회적인 비판을 영화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달라서 다루는 것도 다른 거야. 그렇지만 그냥 그 두 개가 접점을 낳는 걸 보면은 그것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약간의 오해가 이렇게 다뤄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아까 네가 그리고 계몽주의에 대한 얘기했잖아. 약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자, 센가치히로에서 처음에 이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 뭘까? 여기 버려진 버블 시대에 지어졌던 테마파크일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막 싱글벙글 막 가고 이제 막 재밌다고 간단 말이야. 그게 무지성이야. 그게 무지성이 그 밝고 충만한 분위기가 무지성이면 곡성에서도 그 무지성 초반부가 나오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야. 두려움과 밝음. 근데 센가치히로에서 갑자기 그거를 음식을 먹으면서 혼돈이 발생을 해. 돼지로 변하잖아. 그리고 치히로가 느꼈던 치히로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어. 근데 뭔가 신기하게 느끼긴 했단 말이야. 그 시계 자체를 이제 와 하면서 저기 뭔가 있네 하면서 그랬다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진단 말이야. 곡성도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타임라인이 똑같이 가. 근데 이제 센가치히로에서 그 무지성의 상태가 하쿠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성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야. 너 여기서 일을 해야 해. 너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가 일을 여기 이런 세상이고 일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아빠를 되찾아야 돼, 엄마를 되찾아야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생겨버려. 그러면서 이성을 찾아. 그 이성이 그리고 끝까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센가치히로는 계몽이 이루어져서 그 계몽이 끝까지 올라와서 요괴라는 걸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자기가 깨달음까지 얻어버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하쿠라는 신이 내가 어렸을 때 하쿠라는 애를 만났지만 어렸을 때 그런 걸 잊어먹고 살았구나. 근데 나는 하쿠라는 이름을 깨닫고 이제 나가잖아. 깨달음을 얻고 머리띠를 얻고 기억할 거라는 얼굴을 가서 이성을 유지한 채로 나간단 말이야. 근데 곡성 봐. 이성을 유지했어. 근데 그 이성이 계속해서 어떠한 요괴들을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센가치히로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성을 가지고 간 반면에 곡성은 무지성으로 간다. 그게 어찌저찌해서 쥐어짜낸 이성조차도 이성 자체도 무지성이 돼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력해진 무성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지성과 이성과 계몽주의라는 그걸 겪어보면은 영화가 절망적인과 희망적이기 때문에 다 갈려있어. 근데 참 이해서부터 좀 재밌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더 얘기해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요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 요소 이 두 가지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 소재가 주제를 얼마만큼 잘 활용했느냐를 따지고 보면은 둘 다 잘했어. 그거를 진짜 잘했어. 자기네 리그에서 자기네 리그에서 잘했기 때문에 근데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랐고. 근데 나는 생가치로는 아이가 아까 끝내 부모를 구했고 곡성은 부모가 부모를 아이를 못 구했어. 나는 근데 네.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네, 이걸 네, 얘기하고 네. 내가 말하는 게 네. 센가치로를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점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네. 수학 얘기를 하면서 수학 얘기를 하는 거하고 수학 얘기를 하면서 사회 얘기를 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약간 좀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어. 센가치로는 종교적인 거를 그러니까 요괴라든가 친숙한 그런 걸 드러내면서 일본에서 친숙한 걸 드러내면서 사회적인 비판론을 우화적으로 때려 박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그걸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친숙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곡성은 어찌됐든 이미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있고 다 그런데 주제가 있고 그런데 그 코스믹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하고 약간 맥락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려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려고 만든 영화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관객에게 전달이 잘 됐느냐 이 말이야 또. 그러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감독이 만들었던 의도는 아니겠어. 근데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약간 맹점이 있다고 나는 봐. 파악할 수 없다 자체가 정체성 파악할 수 없는 걸 처음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전달된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 나는 내 그게 그래. 명확한 거 내가 좋아서 그래. 형이 생각치로 올리긴 해야겠고. 아니 그거 아니야. 난 그래서 그게 더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밝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투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명확함 때문에 사람들이 더 끌렸고 추주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나도 그렇고. 이제 형은 뭐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해버렸지만 그 어떤 영화를 이제 올릴 것인가를 지금 얘기해버렸지만 저는 조금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첨언하면 센가치히로 곡성 자연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센가치히로에서 나온 요괴들도 다 일본의 그 요괴들이 다 자연물들을 빗댄 거잖아요. 그렇지. 어떤 현실과 동떨어지는 엄청난 무슨 진짜 무슨 상상 속의 산물 이런 요괴들이 아니라 딱 강의 신이고 뭐 뭐의 신이고 하니까 자연물들인데 일본에 또 범신론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에 뭐 요괴든지 신이든지 다 깃들어 있어가지고 돌멩이 하나에 초반부에 네, 차 타고 가면서 엄마 저건 뭐야 하니까 되게 쪼매난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놔둔 것들 저것도 나름대로 사당이라고 신이 산단다 저기 뭐 이러면서 얘네들이 다 자연물들이라고 한번 보면은 또 센가치히로의 스토리 라인은 어떤 인공적인 문명 세계에서 센이라는 순수한 아이가 되게 자연에 때묻지 않은 자연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제 센이라는 아이가 자연 속에 이제 한번 깊게 들어가서 체험해보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인간이 오염을 일으킨 부분도 보게 되고. 네. 이제 동양과 서양의 자연에 대한 태도가 곡성과 센가치히로를 놔뒀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곡성 얘기하면서 뭐 처음에 태초의 문명 이전에 선사시대 그리고 신화의 시대 그리고 계몽 그다음에 뭐 현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문명사는 사실 서양 기준으로 한 거 사실 곡성이 한국 영화긴 하지만은 그렇지. 근데 다 서양 르네상스기 뭐 증기기관 나오고 과학시대 과학기술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되었다 인류 지성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는 게 서구 기준으로 다 제가 배운 거를 토대로 말한 거고 지금 실제로 그냥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것부터 다 가르치고 그래서 곡성이 한국 영화지만 제가 자연 앞에서 서구 문명이 이렇게 지녀왔던 태도의 변혁을 따라가면서 말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센가치히로는 구도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연에 대한 동양 문명의 태도로 일단 놓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곡성은 이제 서양 쪽에 그런 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곡성은 이 얘기도 해야겠어. 곡성의 이런
토착신 같은 것들도 이 신들이 어떤 자연의 화신이라는 느낌은 좀 덜하지만은 그랬다고. 예, 곡성의 설정상으로 이렇게 대놓고 등장하진 않지만 곡성의 유머지 미장센 곡성이라는 영화의 미장센이 자연 세계를 많이 강조를 하긴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심하면 와이드샷으로 이제 자연을 잡는 장면들이 한 번씩 꼭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딸내미랑 같이 낚시하는 장면. 낚시가 아니고 딸내미가 그 엄마 아빠 차에서 타서 아무것도 안 직후에-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직후에- 그러니까 낚시가 아니지 맞아. 이제 강가에 앉아가지고 곽도원이랑 딸내미랑 너무 얘기할 같아요. 때도 되게 그 강가 호숫가 되게 아름답게 잡아내고 좋지. 자연물에 집중하는 듯한 화면 구도가 거기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황정민이 차 타고 구불구불한 길 따라서 곡성에 들어설 때도 구비구비 산골짜기 속에 요만한 황정민의 차가 이렇게 가는 걸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장면이 캡처는 못했네. 거기서도 뭐 첩첩산중이고 되게 자연의 모습이에요. 동양화 같고 막 그리고 나중에도 또뭐 계속 나와 그 풍경이 나. 풍경이 계속 나와. 푸니무라 좀 쫓은 다음에 마지막에 절벽까지 다다랐을 때도 뭐 등산 가가지고 뭐 꼭대기에서 찍은 그런 동영상 사진처럼 자연 한가운데의 인간 이렇게 계속 보여줘. 자연 속의 한가운데 자연 속에 있는 인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곡성과 생가치로가 둘 다 자연 속의 인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 놓고 볼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제 빌드업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 뭐가 재밌냐면 생가치로 되게 동양적이고 곡성은 되게 서양적이라고 했잖아요. 서양 역사에서 실제로 자연은 오랫동안 고대 그리스 때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서양 중세 시작되고 나서부터 자연을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 마음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나온 근대까지 근대 서양 중세와 서양 근대 자연관은 서양 역사의 되게 80%를 차지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자연관은 자연이 인간의 적이에요. 그렇지. 위협적인 존재고. 그래서 중세에는 인간은 자연 앞에서 벌벌 떨었고 저 숲속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그 잘 지어진 성 안에서만 되도록이면 살고 밤에 뭐 늑대 나오고 그 늑대 인간 있고 그래서 설화 같은 것도 다 베오울프 근데 보면 뭐 여기 용 살고 그러니까 동양용은 자연의 화신인 동양용은 또 인간한테 우호적인 존재인데 서양에서는 악당들이잖아요 다. 완전 깡패지. 그렇게 인간을 그 괴롭혔던 자연이니까. 근데 사실 자연이 인간을 괴롭힌 게 아닌데 서양 애들이 괜히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온 마당에 근대에 발달된 테크놀로지로 인간의 힘이 물리 세계에서의 힘이 세지니까 자연에 대한 복수기기 시작된 거죠. 이제 나무 맘대로 다 잘라고 인간을 이용해서 다 인간을 위해서 활용을 해. 우리가 그게 좀 한을 푸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 우리가 반격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손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지어졌고 우리가 이제 자연을 우리 맘대로 아무것도 할수 아니네. 있다. 되게 자연이 되게 무섭다. 자연이 되게 이제 만만하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사실 자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거죠.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땐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강해졌을 때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연을. 그게 어쨌든 적인 거야. 서양한테 자연은 오랫동안. 근데 다르지 생가치. 생가치로는 완전 근데 동양 문명권이 거의 다 그렇죠. 그 융화된. 융화되고 뭐 인간과 자연이 다를 게 아닌 만약에 달라졌다면 본래의 순수성에서 벗어난 상태고 회귀해야 되고 서양에서는 그런 의식은 없었어. 원래 자연의 혼돈 속에서 인간을 끄집어내서 신도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인간이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크리스찬에서 기독교적에서는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서양 종교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따서 신을 만드는 게 많잖아. 근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게 신이 인간을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내보내서 인간을 키워서 자연을 되쓰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형상을 한 신의 형상을 본따 만들었던 인간. 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신이라는 존재가 자연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유독 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말이지? 그걸 왜 근간부터 그런 신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조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본딴 건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
신과 닮아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가잖아. 음. 근데 왜 닮은 꼴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는 거에 의문을 가게 된다고. 네, 선민의식인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과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신이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을 닮은 신이 자연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로 논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잘 활용할 자원들이다. 내가 그치. 너희들 주마. 근데 다르잖아. 너희는 활용할 자격. 동양은 다르잖아. 동양은 완전 다르잖아. 우리도 자연의 일부. 동양화 옛날부터 보면은 인간을 그다지 부각 안 시키고 자연물 있고 자연물 속에 완전 융화된 조그만한 사람 걸어가는 사람 2명 이렇게 자연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 있고 동양화에서는 서양에서는 서양 낭만주의 그림만 봐도 인간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될 자연이 이제 앞에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노인과 바다 같은 소설도 다 그런 거고 인간과 자연의 대결 구도가 계속 그려지는데 자연에 대한 그 이제 낭만주의 소설에서는 이제 자연을 그다지 그렇게 적대시하진 않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많이 미국이라는 대륙에 가면서 그게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인들이 미국에 가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경외심도 들게 하고 그래. 그래서 자연을 옛날만큼 적대시하진 않지만 여전히 또 대결구도긴 한 작품법 자체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하려는 말은 치히로라는 인간도 그래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자연과 잘 하나가 될 줄 아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제시하잖아요. 자연과 인간은 서로 한 몸이다.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인간도 자연을 돕고 서양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뭔 놈이 극복을 해. 근데 맨날 극복을 하려고 해. 근데 극복하면은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거에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완벽한 극복이 돼요. 안 되잖아요. 되지. 얻어 터지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코즈믹 호러 쪽으로 가는 거죠. 곡성에서 그 제가 중요한 장면으로서 캡처해 놓은 게 이따가 뜰 텐데 후니무라준이 초반에 지렁이를 낚시줄에 깨는 거 그게 코즈믹 호러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렁이가 인간이잖아. 그렇지. 미끼를 던지는 거지. 거기도 하지만 미끼를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지렁이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상황이 또 모르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바늘에 꿰이는 거야. 바늘이 꿰이는 거죠. 코즈믹 호러적인 존재에 의해서 음. 저항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늘이 꿰어야 되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진 게 곡성이고 자연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죠. 자연은 그만큼 강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상징한 게 이제 꼬챙이 깨는 지렁이 깨는 거고 그런 존재들이 인간을 이렇게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재밌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곡성과 센자치히로 둘 다 외지인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센가치히로에서는 센과 아빠가 외지인이고 곡성에서는 곡성의 외지인은 쿤디 꾸밀어준 거 황정민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구도가 둘 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행보가 다른 것도 참 뭔가 재밌긴 하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재가 인간적인 그 여기는 서양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들어가잖아. 근데 그걸 배워갖고 하고 깨달음 먹고 잘하고 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다 흐트러뜨리고 얘네가 둘이만 남아서 나가잖아. 외지는 둘 다 나가는 결론이 똑같지 않은데 여기는 완전 개 깜빠져놓고 자연을 완전 망가뜨려놓고 여기는 자 납득하고 여기에 동화돼서 가잖아. 이렇게 뭔가 잘 왔다 잘 왔다가 그런 느낌이 센가치로 되게 따뜻하다면 네. 곡성에서는 다 깽판치고 다 망가치고 갔잖아. 자기들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힘겹게 그치만 이겼다. 그러고 갔잖아. 뭔가 둘 다 외지인들이 와서 깽판친 건 아니죠 생각치로. 민폐를 끼쳤다. 민폐를 끼치긴 했지 물론. 그러다가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정복처럼 민폐를 끼쳤다. 참 뭔가 묘하게 공통점도 많았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점이. 뭐 스토리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 음. 어떤 걸 올려야 되냐. 저는 이거 그냥 되게 담백하게 솔직하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 나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그냥 의거할 수 있는 거는 그 수많은 뭐 평론가들의 평가예요. 객관적인 평가? 제3자들의 평가. 객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의상 객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가치로를 치켜 올려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명작으로서 더 대우받는 게 생가치로예요 아무래도. 근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 이 생가치로라는 영화와 곡성이라는 영화 각각을 완벽하게 소화를 제가 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이 아니메 장르에 대한 아비투스도 없고 곡성 소로에 쪽에 대한 아비투스도 없고. 애매하고 어. 그래서 그냥 생가치로가 그만큼 명작이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렇구나. 기대가 그리고 우리 투표 결과도 좀 고려하고 어. 많은 분들이 찍어주셨으니까 올리죠. 아 그래서 좀더 진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나 좀 더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네, 저한테는 그렇고. 어. 그러니까 절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희망을 얘기하는 게 더 좋아서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작품성에 작품성. 대해서 그렇게 말할 건 아니다 사실. 아 그렇긴 하지. 그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이 이상형 월드컵 느낌도 조금 있나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잘 만든 영화 월드컵이니까. 아 근데 진짜 아까워. 그거를 그러니까 곡성이 생가치로도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 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월드컵의 준결- 패인 거야. 준결승으로 가고 결승으로 갈수록 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게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른 뿐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비교하면서 그 공감대를 엮었다는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만으로 납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수단적인 거야. 수단적인 거라고.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도 그냥 구태여. 구태여. 그래서 생각 치유를 좀 더 원래는 올리고 싶다는 거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집중하게 되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곡성을 올릴 수 없잖아. 곡성은 이렇게 왜? 됐는데 투표도 이렇게 됐고. 아 투표는 그러니까 투표 얘기를 또 꺼내긴 또 그렇다. 왜냐면 투표가 많이 나오는데 떨어진 영화 있긴 하잖아. 근데 아니요. 어. 생각치로 너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기도 압도적이죠. 또 그리고 아까 왜 생가치로가 더 풀을 얻었으니 그런 얘기도 해봤고. 막상 막하니까 네, 이렇게 봐주는 것도 같고. 근데 곡성 같은 영화가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나올 거예요. 센세이션. 관객의 수준은 됐어. 그만큼 됐어요. 그치. 유튜브에서 뭐 영화 평론 다 찾아보고 영화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대중들은 이걸 좋아하는데라고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이런 건 대중들이 싫어하게 됐으니까 되려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우리 세대부터는 특히 더 그러니까 관객의 수준은 올라갔어요. 자본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이걸 투자하느냐 안 투자하느냐 느낌. 막 OTT 쪽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그냥 단기적인 단기 수익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영화 창작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냐 아니면 뭐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해볼 것이냐 사라진 시간 같은 영화 같은 게 계속 나올지 그러니까 곡성류의 영화는 계속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곡성류의 영화 중에서 어디까지 빡센 영화까지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라진 시간 같은 영화는 제가 본 한국 미스터리 중에 제일 빡세거든요. 그래서 평론도 진짜 많이 갈리고 호불호. 근데 그런 영화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호불호가 대중들 사이에서만 갈리는 게 아니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게 그런 영화 진짜 재밌는 영화인 건데 시도적인 실험적인 영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게 막 누구는 막 9점 주고 누구는 막 6.5점 준단 말이에요. 평론가 중에서 사라진 시간에 되게 재밌는 그런 하나의 영화판에서 현상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화까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매운맛은 미스터리 중에서. 근데 곡성 정도는 제가 곡성을 다시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스터리 막 완전 모르겠다 결론이 안 난다 이렇게 엄프를 많이 했지만 진짜 빡센 미스터리 영화들하고 비교해보면 곡성 정도는 되게 친절해요. 한편으로는 친절해. 한편으로는 친절해.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되기는 해놨어. 그 해석의 가지수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뿐인데 근데 답을 보이게 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 답을 배출할 수 있잖아. 그 생각해보면은 그런 미스터리적인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호하게 흐르는 것도 버닝 같은 영화가 맞아 버닝이 더 불친절해. 그래 그런 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곡성보다 더 무서운 건 버닝이라고. 이야기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게 꿈인지 소설인지 현실인지 얘는 어떻게 된 건지 이레이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이야. 네, 유럽에서는 그런 영화 더 많죠. 그게 더 나는 매력적으로 더 느끼는 스릴러는 사실 곡성보다는 그런 버닝 좀- 같은 그런 스릴러야.
그런 저는 이제 거 버닝을 안 봤지만 어. 형은 사라진 시간을 안 봤고 근데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사실은 소설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 문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 아니 문학적인 영화라는 표현도 사실 마음에 안 들진 않지만 말하자면. 근데 센과 치히로 같은 만화 그 아니메는 사실 이제는 좀 등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나는 봐. 오히려 이쪽이 왜냐면은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경향성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세가? 대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건 있어. 이번에 뭐 그래. 너무 와일드하죠. 그렇지. 너무 낡았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 일본 아무래도 아니메 강사가 그러니까 강세가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띠고 있는 것들이 계속 담습되었던 것도 있고 너무 위상이 커서 이 위상을 못 넘고 사라지는 영화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참 다만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지금 방영하고 있는 스즈메 문단속이라든가 뭐 지금 어떤 영화인데? 그거는 지진이야. 아 들어본 것 같다. 지진이야. 뭐. 날씨의 아이.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 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되게 얘기하고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메시지가 근데 중심 날씨의 아이하고 너의 이름하고 지금 스즈메 문단속 세 개 다 현대하고 자연을 같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 날씨의 아이에도 날씨를 다루면서 현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깔고 들어간다고. 아, 너의 얘가? 이름에서도 그렇고. 얘가 너의 이름에서 세월호가 나온 이유가 그 이유가. 너희 이름에서 세월호가 나왔어요? 세월호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 비춰주는 게 그 난리 북새통 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혼돈을 지키라고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가 세월호 얘기도 약간 거기에 약간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센세이션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자연재해적인 요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서 보였던 사회적인 행동적인 거였던 네. 거를 잘 엮어서 이야기를 내고 있단 말이야 이 감독이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약간 주류가 되는 계속 찍어내시는 만화 작품들이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기 또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고 극장판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면은 TV판이 주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 이제 얼마나 되냐 생가치유가 꽤 많이 됐을 텐데. 2001년에 나왔죠. 20년 됐네 이제. 22년. 야 참. 빨리 다음 편 넘어가야 돼. 여기까지 얘기할까 그럼? 자 그럼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자. 얼마나 얘기했니? 저 한번 확인해 봐. 나 동영상 끄고 나서 몇 분인지 확인해 봐. 저 인트로에서 안 끊고 진행한 거죠? 2라운드 매트릭스와 이터널 션샤인. 참 매트릭스와 이터널 션샤인.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터널 션샤인이를 같이 선상에 두고 봤을 때 매트릭스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로맨스적인 부분으로 매트릭스를 해석을 하면서 같이 이터널 션샤인은 로맨스 영화니까 같이 로맨스라는 걸 보면서 영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로맨스적인 것과 그리고 매트릭스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부분은 SF적인 테크놀로지. 물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지만 말도 안 되는 SF, 말도 안 되는 뭐 낭만적인 그런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터널 션샤인에서도 다루는 테크놀로지적인 부분 그런 두 가지 로맨스와 테크놀로지 두 개 가지고 이 두 영화를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터널 션샤인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터널 션샤인 살짝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터널 션샤인에서 많은 얘기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중점적인 아까 얘기했던 로맨스 테크놀로지 부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클레멘타인이 나오는 그 때가 사실 진짜 클레멘타인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나온 클레멘타인은 조엘의 기억 속에 남은 클레멘타인이야. 클레멘타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플러스 여기 봐요. 우리 어쩌지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생각하고 있는 클레멘타인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거란 말이야. 실제로 이 조엘하고 클레멘타인이 같이 도망가려면은 조엘이 자기 속 안에 있는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지. 그거를 조점을 깔고 가면은
이 영화는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일련적인 그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몬톡으로 가자 해서 몬톡에서 이제 나중에 만나잖아. 근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클레멘타인이 조엘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영화에서 안 나와. 불량사물을 나올 수 없어. 똑같은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지 클레멘타인 시술 중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 근데 클레멘타인이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이제 그 얘랑 반응을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한 애를 뭐 만나면서 그 가고. 뭐였지? 누구였더라? 걔 걔 프로도 다른데 그 파쿠리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면 안 거잖아. 그러면서 딱 부딪히게 되는 거지. 클레멘타인이 묘한데? 하면서 그 무의식에 깔려있던 그것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하고 또 이제 클레멘타인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우울해진단 말이야. 걔가 기분이 계속 좋은 주처럼. 실제로 옛날에 그랬지만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언급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조엘과 같이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몬타게 갔잖아요. 몬타게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로맨스적인 부분이 사실은 조엘이 클레멘타인이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두 연인이 같은 경험을 하고 서로가 정체기를 겪고 권태기를 겪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고자 하고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관계가 미래에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어때? 즐겨? 라고 얘기하는 거인 거야. 서 있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배로 각주국어면 서 있고 외양간 고치기가 딱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외양간을 고칠 생각을 하려면 술을 잃어봐야 되는. 그치. 결과값으로. 생각 둘이 소원해지는 거, 극단적으로 소원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한 100년 동안 안 보는 것처럼 그 수술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소원해진 체험이 그런 충동적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 치료 쪽에서 뭐 어떻게 해도 안 풀리는 관계에서 그런 관계 회복을 바란다면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끊는 거야. 좀 일정 기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한 둘이 그냥 보지 말고 지내거나. 버리고. 모든 케이스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처방을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의 내리는 처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좀 보지 말고 지내보시라. 한 거리를 두고. 얘네는 하룻밤 만에 오랜 기간 보지 않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치, 아예 존재 자체를 그러고 싫어했으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현실의 임상심리학에서 그런 회복되는 사례들처럼. 이 영화가 계속 맨날 연인들이 보면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가 소중하다는 깨닫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로맨스적인 매트릭스의 로맨스적인 얘기? 여기서 말하는 로맨스 남녀의 사랑일 테니까 사실 이터널 선샤인이랑 엮으면서 어거지로 등장시킨 로맨스라는 키워드를 매트릭스 쪽에서 걸고 넘어진 감도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이 대놓고 로맨스 영화니까 매트릭스도 비슷한 걸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테크놀로지는 겹치고 로맨스도 매트릭스의 러브라인이 있는 영화니까. 그래도 매트릭스의 로맨스는 로맨스를 위해서 사용되는 로맨스가 아니라 인간 본성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증오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뭐 멋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런 차이, 이걸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고. 그래서 오라클이 인류에게 가진 인류애와 뭐 인류처럼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게 된 프로그램들에 가진 애정, 그러니까 오라클이 여러 가지 존재들에 대해 가지고 어머니처럼 가지는 이제 그런 내리사랑 느낌으로 갖는 사랑과 연장선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네오와 트리니티의 사랑, 오라클의 어머니 같은 사랑, 그리고 또 페르세포네가 메로빙지언 마누라? 페르세포네가 그 갈망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중간에 네오한테 키스 한번 해봅시다. 약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다. 프로그램이 느끼는 또 사랑이 사티, 나는 사티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딸. 프로그램 두 명이서 만들어낸 아이잖아요. 목적 없는 프로그램 사티. 매트릭스에는 사랑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랑들이 있고 네오가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 구원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 트리니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로맨스로 시작을 해서 감정선까지 얘기하고 또 근데 전기 신호로 매트릭스 원편에서 우리가 맛있다라는 감정이라든가 저게 예쁘다라는 것도 감정도 그게 이제 나오잖아. 1편에서 이제 그 스튜 먹으면서 치킨 이게 난 치킨 테이스트 먹으면서 그 전기 신호가 이런 치킨 테이스트를 느끼게 했을 거다. 실제로도 그런 매트릭스가 이제 그 거기 안에 갇히면서 홀에 갇히면서 그런 전기 신호로 우리가 느끼게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뭐 거기서 사랑을 하고 섹스를 했던 그런 전기 신호는 그 안에서 그냥 전기 신호만 배워냈더니 실제로 섹스를 한 건 아니잖아. 실제로 먹는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 실제로 들어온 거는 사실 영양분인 거잖아. 그러한 전기적 체험인 거잖아. 근데 그걸 감정을 이제 프로그램화된 감정을 겪게 하면서 이제 그걸 대비되는 실질적인 감정인 그 네오와 트리니티의 사랑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매트릭스가 흘러가게 되고 이제 흥미로운 그 결과를 낳게 되잖아. 인류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 사실 인간의 감정도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서 더 복잡하게 설명되는 인과율이 있긴 한데 너무 그게 복잡해가지고 스케일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여기서 바라볼 때는 그게 카오스적인 뭔가로 보이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벌적으로 보면 이거는 무작위니까 더 분석이 필요한 건데 아직 완벽한 매트릭스, 안정화된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키텍트나 오라클이나 더 공부할 점이 남아있는 건데 아직 해명되지 못한 인간의 지금 이제 카오스적으로 보이는데 카오스가 사실은 아니고 어떻게 해명이 되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일 뿐인 거고 그렇다면 그 해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네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선택을 내리는 네오가 발생하고 그런 네오는 엄청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투입돼가지고 아키텍트나 오라클이나 분석을 쩌라락 해서 아직까지 못 밝혀냈던 인간 감정 알고리즘의 빈틈을 그걸 더 메꿔서 완벽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키텍트의 기획이었던 거예요.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도 애초에 아키텍트가 자문을 구하려고 만든 거고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본 건데 오라클은 그래서 인간 감정이랑 너무 인간성과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인간화가 돼버린 거야 얘는. 그래서 딴맘만 먹는 거죠 오라클은. 바둑을 한번 더 보자. 스미스와 네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제가 이터널 세상에는 매트릭스 로맨스로 병치시켜 본 걸 해명하면서 제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해볼게요. 매트릭스의 사랑이라는 테마는 내가 이 말로서 해명하고 싶은 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런 평가가 있어요. 매트릭스 되게 사이버 전사들고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는 아니고 액션을 이제 즐기는 건 즐기되 매트릭스 속에서 심파가 그렇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좀 더 이지적인 영화로 만들면 좀 더 좋지 않냐? 왜 굳이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마저도 내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봐야 되느냐? 그 상업 영화 중에 사랑이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매트릭스가 이제 좋다 말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불편충이 아니 뭐 불편충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데 매트릭스 되게 이지적인 영화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자면은 매트릭스가 사랑을 끌어온 거는 뻘짓 아니야. 이건 필요했어. 그리고 매트릭스의 어떤 기계 대 인간의 구도잖아요. 인간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랑이 되게 진부하긴 하지만은 전통적인 소재라서 써먹을 만해. 기계와 인간의 대립구도에서 인간을 묻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녹화에서 결국에 할 얘기는 매트릭스를 인간에 대한 영화라고 해석하지도 않을 거고 기계에 대한 영화라고 해석하지도 않을 거고 의식적 존재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해석할 건데요. 어쨌든 근데 그 의식적 존재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중국어방이 아닌 진짜로 체험을 하는 겉으로만 봤을 때 튜링 테스트 통과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원하고 선택할 줄 알아서 알맹이가 그 자신 안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한 존엄성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의식적 존재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정의하고 갈 건데 매트릭스는 의식적 존재들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의식적 존재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감정적 체험을 포함해서의 체험하는 능력인데 체험 중에 가장 강력한 의식적 존재가 할 수 있는 체험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감정의 체험이라서 매트릭스라는 의식적 존재 제가 미는 해석입니다. 의식적 존재에 대한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는 거 이건 적절하다.
이렇게 봤을 때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되게 이지적인 영화. 그래서 사람 같은 거 울고불고 짜고 하는 거 왜 나옵니까? 매트릭스에 실드 쳐주는 거지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도 매트릭스 막 이렇게 올리고 이번 라운드나 다음 라운드에서는 매트릭스 좀 제가 이제 우승작으로 미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매트릭스 고평가의 빌드업 저는 매트릭스 되게 고평가하는 입장이니까 매트릭스 미는 입장으로서 이제 이거 빌드업을 한 거고요. 무의식. 네, 의식적 존재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다 다른 틀린 해석이 아니라 좀 방향성이 다르게 다 해석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영화다. 되게 일리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에 대한 영화다. 이거는 유튜버 아까 말했던 요런 시점님이 되게 미는 해석이고 그 자유의지라는 테마가 중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도 끼얹어서 얘기하는데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화, 뭐 자유의지 영화, 무슨 이상한 뭐 철학 영화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와중에 제 해석은 저의 매트릭스 해석은 이제 의식적 존재에 대한 영화. 로맨스에서 시작된 얘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로맨스도 큰 것이죠. 보면 감정이라는 거고 의식이라는 거고 해서 여기까지를 이야기가 발전해낼 수 있다는 건데 네가 무의식적인 매트릭스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여기서 지금 이터널 선샤인 얘기를 좀 더 내가 그냥 하면 무의식 사실 이제 그래 이터널 선샤인에서 대한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테크놀로지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 기억이란 부분을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으로 지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라쿠사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라쿠사라는 그 기관 자체에서 이루어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뭔가 알 수 되게 코미디 같은 그런 구식적인 테크놀로지가 기억을 지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그런데 하워드 박사와 그 간호사의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간호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 박사하고 그 간호사하고 사랑했다라는 게 바람 피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만을 지웠지. 사랑하는 그 무의식 자체, 그 사랑을 깨닫는 난 이런 게 좋다, 난 이런 게 좋고 이 사람이 이런 게 좋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지우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라쿠사의 기술력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언급이 계속되는 게 있어. 왜냐면 이게 한 달에 몇 번이고 시술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발렌타인데이 때는 굉장히 바빠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한 달에 2번은 시술할 수 없어요 하면서 그 접수원이 전화를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짧은 대사로 무엇을 짐작을 해볼 수 있냐. 이 사람이 기억 소거를 받았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해서 또 받고 싶은 거야. 계속 그게 리바이얼게 도는 거야. 그렇게 봤구나. 저는 그냥 카페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듯이 약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그걸 지울 수 없다니 한계점을 보여준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또 재밌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하고 넘어가겠는데 잠깐. 하워드 박사죠? 하워드. 중간에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넘어가던데 우리가 기억을 지울 때 어떤 기억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기억은 어떤 감정적 핵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핵심이 되는 그 기억의 감정적 그걸 지울 때 기억 소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언급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라쿠나 사회 기술은 우리들은 당신의 정신에서 그 감정의 알맹이를 지우는 그런 감정의 알맹이를 지우는 시스템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치. 근데 또 한편으로 해서 따지면은 라쿠나사의 기술력은 기억은 지우지만 감정의 알맹이는 못 지우는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이 말하니까. 근데 맞는 말이잖아. 근데 결국에는 논리가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워드 박사가 대놓고 그랬는데 그 알맹이가 지워질 때 그 기억의 내용도 지워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뭐 불완전했던 거야. 불완전했던 걸까? 아니면은 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게 태생적으로 이 기술이 그런 거긴 한데 감정의 그 씨앗을 지운다고 지들은 생각하지만 제대로 지워지진 않는 불완전한 테크놀로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시술자가 반항하지 않으면 잘 지워지는데 반항을 했으면은 안 지워지는 걸로 남는 건지 그건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지. 알 수 없는 메일이 정황상 메일로 제대로 안 지워졌고 감정의 찌꺼기가
케이트 윈슬렛도 안 지워졌고 짐 캐리도 찌꺼기가 안 찌꺼기 지워졌는데 안 나졌지. 세 명이 다 그 방황하는 과정을 겪은 걸 수도 있고 능동적인 관한 숨어들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이게 그래서 테크놀로지적인 그러니까 무의식하고 테크놀로지 좀 얘기했는데 그래 이제 좀 로맨스적인 무의식적인 부분하고 로맨스적인 부분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잖아. 그러면서 비교해야죠. 비교해자 이제. 자 매트릭스에서의 테크놀로지는 비교적 논리적이야. 이터널 선샤인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얘도 이게 결국에는 SF고 개소리인데 그것도 얘기하면 재밌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말하자면 매트릭스는 논리적이어 보이려고는 한 장르적 목적에 따라서 논리적이어 보이려고는 하는 게 있고, 왜냐면 SF 장르는 그게 진지한 SF가 아니라 분위기만 이렇게 SF 분위기를 잘 내려고 하는 그런 그 상업영화 SF라고 할지라도 그 분위기가 그럴싸해야 돼요. 그 이런 미래 그럴싸한 이런 기술의 오남용, 그럴싸한 어떤 테크놀로지, 그럴싸한 로봇들, 그럴싸한 이런 것들, 그럴싸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런 상업영화 SF 개연성. 상업영화인데 개연성 흥미성. 개연성 같은 거, 개연성 같은 뭔가 하드 SF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목적성이 있고 그런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한 영화이고, 그럴 법하지. 이터널 선샤인은 대놓고 좀 판타지적으로 몽환적으로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의도성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됩니다라고 영화 스스로가 제시해. 그리고 매트릭스는 되게 이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테크놀로지 구성은 그거 세계관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이 되도록 자세하게 만들고 그 역사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비디오 만들어서 쫙 이걸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단 신화의 말이야. 체계야, 신화의 체계. 신화 체계란 말이야. 체계적이야. 일단 체계적이야. 개소리인데 일단 체계적이야. 그치. 근데 라쿠나는 개소리고 체계적이지 않아. 왜냐면은 대놓고 있고 마을에 대놓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되게 그 어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뭐 어디 미용실에 뭐 염색 시술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치? 그냥 쭈뼛쭈뼛 가갖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우편으로까지 와. 그 결과가. 우편으로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 뭐 우리 했다 그런 거 그런데 기록이 오고 그 부모한테도 그 쪽지 같은 거 조엘이 가서 지우게 되잖아. 이런 게 되게 엄청 미친 기술이라서 사실은 뭐 어디 서울대학교 이런 암센터 이런 거에 그처럼 기계가 한 개 정도 국내에 들어가 있을까 말까 한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건데, 여기 라쿠나서는 동네에 그냥 조그마한 중소 개원의 느낌으로 병원 개원의야 어디 소아과 같아. 아니 그렇게 만만해. 아무런 뭔가 이런 곳에 가려면은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열쇠 풀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서 블레이드 러너의 그 암시장에 눈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딱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소가 있으니까 가. 형 이따 끝나고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 들럽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그냥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동네 중국집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뻔뻔함을 가진 그 뻔뻔함이 자아내도 운치 있음이 있잖아요. 그치. 뭐 이런 영화들, 이런 그의 실질적 판타지 SF. 그 블레이드 러너 말고 그 뭐였지 그 전에 인타임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 인타임이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잘못했다. 인타임은 본질적으로 그런 시간 화폐 목숨줄 이런 기술은 좀 몽환적으로 가야지 조금 방향성이 맞는 거고, 이제 연출을 이터널 선샤인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매트릭스처럼 했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그럴싸해 보이면 안 되는 소재인데, 개념을 몽환적인 개념이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있다고 네. 그 개념을 다 설명했으니까. 형이 그래가지고 뭐 그 프랑스 마르셀 레네 소설가의 생존 시간 카드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되게 몽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터널 선샤인 같은 태도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지금으로서도 잘 알지 못하는 명확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그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아예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그걸 모르는 명확한데 이거는 이걸 책에서 어떻게 다루냐. 영화 속의 사건을 위해서 망각을 고조하는 거. 그치. 망각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인 거야. 도구인 거야. 철저한 도구인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맞아요. 어. 그 현대 사회가 어떤 마법적 질서로 돌아가는 어떤 중세 시대의 뭐 신화가 아직까지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는 어떤 그래도 좀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현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고,
그래도 현대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SF로서 굳이 간 거고 실질적 판타지고 이 기술은 마법으로 이렇게 그거고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일상물 느낌을 내야 되잖아요. 그치. 일상에 마법이 개입할 순 없잖아요. 그치. 일상인 치과 병원이 개입해야 되고 미용실이 개입해야 되고 시술 받으러 가고 뭐 이런 거지. 이게 꼭 망각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테크놀로지가 망각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적인 부분, 최소한의 논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제시를 해보는 거죠 영화 속에서. 그치. 기억 그리고 이제 이 몽환적인 현실인지 가상현실 뭐 가상현실이지만 그 몽환적 그 무의식의 세계 이게 그 이터널 션샤인의 감독이 이걸 자기의 연출적인 실험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싶어서 망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도입시킨 거거나 욕심을 부린 거라고 봐.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 그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럼 망각이라는 걸 끌어내.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걸로 해서 해놓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연출을 넣기가 좋을 것 같다. 근데 되게 이상한 그 좀 알 수 없는 좀 또라이 같은 좀 매트릭스 화면 같은 속에서 느낌. 숟가락 휘어지고 그런 거울이 깨진 거울이 맞춰지고 그리고 뭐 입이 거울이 이렇게 높고. 쭉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연출을 하는 거죠. 이장생이 지금 비교한 이 두 영화가 비슷해. 그치. 그 약간 중간중간에 쎄한 장면들이 있고 갑자기 어둠이 툭툭툭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짐 캐리는 그 도서관에서 자기 기억이 사라지면서 그 도서관 저쪽부터 조명이 다 꺼지고 책꽂이도 다 까매지고 이런 거 그치. 영화만 매트릭스 3에서는 사티가 세라프하고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구석에 몰려 건물 안에 구석에 몰렸는데 저쪽부터 조명이 다 꺼지고 이렇게 되게 시각적으로 딱 비슷한 것들이 두 영화에 있어요. 그치.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비교하기 좋은 영화. 비교적인 게 그렇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또 제시해보고 싶은 점은 테크놀로지가 이 두 연인의 그 이터널 션샤인의 연인의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도 쓰였다는 점이에요. 망각이라는 도구를 끌어들였는데 감독이 원하는 메시지와 이 두 주인공이 다다른 결말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메리의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게 돼. 야, 다 기억을 없앴어. 다시 만났어. 근데 자기네들이 사실은 기억을 둘 다 같이 지었다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걸 꾸며내려면 메리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맞아. 있어야 돼. 진짜 걔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라쿠사라는 다시 그 그냥 생각 없이 친해졌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건이 무거워지려면 우리가 한 번 실패했던 관계였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메리인 거고. 그거 만약에 메리가 없었잖아? 그럼 또 헤어졌을 거야. 헤어지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라크나서 다시 찾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반복을 막고 그거를 다시 짊어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라쿠사라는 도구가 라쿠나사라는 도구가 필수 불가결이었더라는 거야. 메리의 그런 선택. 그리고 메리의 그런 선택이 있었고 그 메리의 그런 선택을 낳기 위해서는 라쿠나사의 하워드와 메리의 사랑과 패트릭이라는 존재와 그런 것들이 필수 불가결을 플롯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메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의 장치란 얘기야.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너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 아니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메리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결과도 쭉 나온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이랑 저랑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형이 야 이거는 이 영화는 짐 캐리야 케이트 윈슬렛 러브라인을 냈으면 더 깔끔했는데 메리와 하워드 러브라인 좀 군더더기 같다. 근데 군더더기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엔딩을 위해서 메리의 움직임이 필요했으니까 필요했던 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형이 한번 말했고 거기에 갖다 대고 제가 그렇진 않아요 이러면서 메리와 하워드의 관계도 수단적인 존재의의를 넘어서 목적적인 존재의의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기술 좀 섬뜩한 기술인데 이런 기술에 손댄 사람들이 모두 말로가 희망적이지는 않아야 한다. 일단 케이트 윈슬렛과 짐 캐리는 좀 힐링 엔딩으로 좀 풀리긴 한다. 근데 이런 엔딩만 있으면은 그 전체 논의의 절반밖에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영화는 메리와 하워드처럼 자꾸 주인공은 배우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조연들은 배역 이름으로 말하고 있긴 한데
커스틴 던스트 쪽에 어. 잘 안 풀려가지고 족된 엔딩도 보여주는 게 균형이 딱 잘 맞고 아 말로. 무게가 잘 잡힌다. 두 커플이 이렇게 두 커플이 이렇게 평행선 구조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살짝 만나서 되게 재밌어요. 짐 캐리 커플이 잘 풀린 것도 메리 커플 때문, 메리와 하버드의 역사 때문에 나비 효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메리와 하버드가 그냥 별일 없이 쭉 현상 유지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 잘 지웠고 현상 유지했을 수도 있는데 짐 캐리가 그거 의뢰하면서 둘이 짐 캐리 집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 둘이 이렇게 싹 얽혀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부정적인 엔딩과 이쪽에 긍정적인 엔딩을 같이 이렇게 놔두게 되는 최종적으로 영화가 너무 막 대가리 꽃밭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게감도 유지한다. 그렇지. 아 그러네. 조회가 클레멘타인 군더더기 아니고. 그치.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게 약간 부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군더더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근데 또 동의하는 건 이거 있어요. 그래도 맞아 이거 그래서 제작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동의하는 부분은 제가 메리와 하워드의 러브라인이 군더더기는 아니라고는 보지만은 만약에 그 둘의 러브라인이 없었고 그냥 주인공 커플 둘 조금 보다 더 주인공인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에만 집중했어도 그거 자체로 되게 깔끔하고 심도 있는 영화가 나왔을 것이라는 거에는 동의하고 그런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호아킨 피닉스가 나온 그 모든 주변적인 상황은 되게 이제 거기는 집중 안 하고 주인공 1인칭 시점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영화가 되게 깔끔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뽑힌 게 영화 허인데 그것도 그런 결과물도 되게 괜찮거든요. 커플 한 쌍만 나왔으면 또 이상현 선생님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운치 있는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 선택의 문제였다. 그렇지만 둘 다 괜찮다. 라쿠나사에서 감독이 라쿠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두 가지 덩치에 대한 것도 있고 기억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 결말 부분이 메리가 한 행동으로서 이제 메리가 한 행동이 짐 캐리와 클레멘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보존물로서 일단 던져준 거잖아. 조엘하고 클레멘타인에게 너희들 기억을 지웠어야 한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 기억을 지웠던 걸 모든 기억을 뿌릴 거예요라는 그거 자체가 너무 진짜 책임감이었는지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진짜 충동적이었는 건지. 충동적인 거 클 거예요 사실. 그치. 그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에이 씨발 이러면서 에이 씨발 나만 죽었어. 그게 나만 죽어야 돼 이런 깨끗인 느낌이 느낌이 강하고. 강해요. 그리고 그게 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소중히 하세요라는 느낌이 들어서 싫단 말이야. 기억을 소중히 하세요라고 억지로. 그러니까 갑자기 잘 먹다가 매운 거 턱 하고 그러니까 초밥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초밥 먹을 때는 와사비 주의하세요. 갑자기 또 뭐야?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기억을 지운다는 게 좀 자연적이지 않다. 우리는 인간의 실존 다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하는 건 옳지 않다. 기억을 이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옳지 않다. 갑자기 뭔가 그러한 감독이 그런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게 느껴져서 싫어. 그 부분이 이터널 선샤인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가장 대중적 모범적 교훈 같아. 차라리 그냥 이프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메리가 그냥 집에 가서 클레멘타인의 집에 가서 턱 하고 죽은 거야. 조엘하고 조엘의 그런 기억을 딱 주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아무 얘기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은 그게 괜찮네. 메리가 무언가를 깨달았고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겠구나. 로맨스 부분은 진정 로맨스다운 로맨스는 이터널 선샤인이고 사실 넷플릭스는 고생 맞추기고 테크놀로지로 비교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테크놀로지로 비교할 때는 이거 완전 매트릭스의 홈그라운드고 과학 철학적인 영화인 과학은 뭐 중립적이지 않다 뭐 이런 과학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과학이라는 게 그 자체로 같이 중립적이려고 하는 것과 별개로 순수한
알매 추구라는 것과 별개로 그 현실적인 과학의 발전 양상은 온갖 이해관계라든가 인간 사회의 정치적인 아젠다들과 이 알력들이 뒤엉켜서 발전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맨해튼 프로젝트도 그랬고 테크놀로지가 잘못 폭발하면 다다를 수 있는 파국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야. 넷플릭스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찰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다만 그 테크놀로지 자체를 묘사하는 거는 당연히 이 영화는 대중영화고 소프트 SF가 하드 SF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과학적 고증 같은 걸 갖다 버린 게 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매트릭스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인간 배터리인데 그 설정 너무 아쉽거든요. 그게 되게 충격 요법으로 이제 관객한테 땅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효과는 좋은데 인간 배터리는 뭐 인간의 몸에서는 몇 BTU의 뭐 열 에너지가 생산되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사실 그 기계가 인간의 체온을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거야 실제로. 이유도 없고 헛도 없고. 근데 그냥 매트릭스는 배터리로 사용되면서 그 좁은 빨간색 어항에 갇혀가지고 사육되고 있는 인간 수십 명이 잠자고 있는 인간의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정까지 그렇지. 자기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음. 미래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그럴싸한 느낌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과 별개로 그럴싸함에 그치지 정확성은 많이 그런 쪽에서는 떨어져요. 그 다른 쪽에서는 되게 적절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떤 테크놀로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뻗어나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돼서 뭐 인간이 처음부터 뭐 하늘을 불태웠다, 뭐 하늘에 먹구름 했다 이런 것들이 하늘을 그냥 다 까맣게 메우잖아요. 지구 태양 에너지가 지구 생태계에 엄청나게 필수적인 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내린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설정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존나 말이 안 되는 걸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실제 인류가 미쳐 돌아가도 그런 식으로 전개되진 딱 그런 식으로 전개되진 않을 거지만은 그런 디테일들은 이제 매트릭스에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인간의 광기가 반영된 잘못된 테크놀로지 오용 때문에 인간이 파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명제 자체가 매트릭스에서 중요한 건데 그럼 파국에 도달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적절한 명제라서 정제문지. 그런 의미에서 매트릭스는 과학 철학적인 면모가 있는 거고 네, 그 나머지는 판타지고 매트릭스에서도 그 여러 가지 있어. 그 애니매트릭스에서 보면은 조금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인간 신체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실험을 막 하는데 뇌 이쪽을 막 반으로 잘라서 이제 뇌 단면이 막 보이고 거기 기계가 막 뇌 단면에서 뭐 건드려요 반으로. 그럼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해. 인간 유기체 기계처럼. 근데 우리 몸의 왼쪽은 우뇌가 통제하고 이쪽은 좌뇌가 통제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반쪽으로 딱 자르면은 좌뇌가 이렇게 남아있고 왼쪽 몸이 남아있는데 이건 좌뇌를 가지고 오른쪽 몸 실험을 하는 거는 말이 가능한데 되는데. 이 좌뇌를 가지고 왼쪽 몸 실험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일반 대중도 대충 알고 있는 사실들을 족가는 면은 있어요. 그게 다 근데 그게 더 한참 높은 매트릭스 딴에는 추구해야 됐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냥 충격적인 장면 자체를 이제 연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사람 반 자르고 이렇게 건드리고 뭐 배터리로 쓰이는 인간의 육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충격요법이고 되게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한 거고 매트릭스의 그런 설정 노름들은 잘 한 거예요. 네. 하드 SF가 아니잖아.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보여줬던 그런 테크놀로지 부분이라든가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친숙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 난 생각을 해. 이미지화했다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미지. 이미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개 논리라고 할지라도 그걸 논리에 살에 붙이고 그걸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인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게 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그러니까 무서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진짜 그럴듯하네 나도 저런 상상했는데 기계가 저렇게 할까 우리 인간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은 부적절해도 분위기는 적절해. 그치 분위기는 그런 것들 정확해. 정확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만들어낸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 저도 테크놀로지 로봇 인공지능 AI 디스토피아를 언급할 때 스카이넷 계속 걸고 나오면서 인터넷에 뭐 짜잘한 칼럼이나 뭐 신문들에서 뭐 운 띄우면서 한 글에서 스카이넷 이렇게 언급하는데 터미네이터의 미래 전쟁보다 매트릭스의 미래 전쟁이 훨씬 더 이제 살결로 다가오는 그런 게 또 빡세죠. 그 매트릭스의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터미네이터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되게 비슷한 영화라서 디스토피아 기계 문명 디스토피아를 그린 터미네이터에서 압도적인 강철 앞에서 썰려나가는 인간의 육체의 나약함 이 터미네이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에서 그 인간의 유기체와 강철의 차갑고 단단하고 그 강철의 강력함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단백질 유기체가 대비되는 게 터미네이터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보다 매트릭스에서 좀 더 강렬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조금 따져보면 뭐 터미네이터 살인기계는 일단 인간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인간과 같은 구조의 손을 가지고 총을 집어들어서 이 총으로 인간들을 사살하는 장면도 많아. 근데 이거 이미 인간이 익숙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살할 때 총 사용하잖아. 대단히 어떤 처음 보는 종류의 그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 레이저 총이면 레이저 총인데 그것도 총의 범주 안에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매트릭스에서는 애니매트릭스를 봐도 알겠지만은 처음에 인간과 기계가 전쟁할 때는 이 기계 쪽에서도 인간 형태를 한 기계 병사들을 내보냈지만은 점점 제로원이 자기만의 그런 패러다임을 갖추면서 인간의 모습을 결국엔 버리잖아요. 가장 그 기계로서 효율적인 모습을 갖추는데 그게 뭐 곤충 모습도 많고 문어 같은 모습도 많고 그래서 다른 존재가 우리들을 썰어버리는 조금 더 코즈믹 호러의 분위기가 냄새가 더 풍기는 약간 그 센티넬의 이런 촉수가 크툴루의 촉수랑 그게 이미지 차원에서는 거의 동질적이란 말이야. 진짜 이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고 인간은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단백질이 썰려나가는 장면을 매트릭스 3에서 너무 많이 잘 보여줬어요. 그 시온 전쟁에서 미푼의 군단장도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서 뭐 여기 다 썰려나간 걸 그대로 보여줘. 그냥 카메라 클로즈업 해가지고 분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센티넬이 여기 찍으면 여기 찍히는 대로 다 뚫리고 막 아킬레스건 뚫리고 피가 막 이렇게 막 푹푹푹푹푹 썰고 뭐 모체 분시되고 이러는 게 터미네이터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썰어지키고 있는 로봇들이 인간의 형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외계인 같은 그런 문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는 완전 도축되는 돼지 같은 느낌이. 그렇지. 유구 돼지 뭐. 그 터미네이터는 애초에 약간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건담 있잖아. 사실 건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야. 다리는 장식일 뿐이고. 다리는 장식일 지금 뿐이고. 분들은 그걸 모르죠. 다리를 부셔버리면 기동을 못하는데 차라리 네 발을 만드는 좋단 말이야. 아니 건담이 우주에서 싸우잖아요. 부스터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주 공간에서. 그럼 왜 다리 없으면 된다고. 그래, 다리 없으면 차라리 어. 건담 하나 더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터미네이터도 큰 표적이 된다고 다리 때문에. 그렇지. 터미네이터도 인간이 아니어도 돼. 아니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아, 인간이 그치. 잡입하려고 스킨을 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로봇이 있고 그래 다른 터미네이터 있잖아. 다른 터미네이터가 있긴 한데 바이크 형태의 터미네이터 있고
이런 형태. 근데 일반적으로 막 퍼져 있는 거기도 나오는 거는 다 이제 해골 형태, 인간 형태 막 이렇게 느드느드 쏟아지는 애들이 나오잖아. 그건 이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극대화 노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그렇긴 한데 또 어쨌든 존나- 간에 어. 인간적인 인간 로봇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좀 약간의 인간의 상상을 건드려주는 불편한 요소일 뿐이지 효율적이진 않다 이거야. 매트릭스가 진짜 정직한 그런 거. 매트릭스에 나오는 APU 기계도 완전 그 인간이 조정하는 건데도 100% 인간 형상은 아니고 좀 포크레인 같이 생겼잖아요. 하면서 이거 비슷하게 잘 따라한 게 아바타잖아 또. 다리 쇼다리인데 팔 이렇게 크고 그총 발사하고 어깨 여기 달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하고 막. 하여튼 그 시각적으로 그럴싸하게 구현한 거는 매트릭스는 되게 적절한 게 많아요. 시각적으로. 자잘한 설명은 개소리가 많죠. 매트릭스에서 그거 바랄 건 아니고.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매트릭스는 조금 한 차원 매트릭스에서 조금 엄밀성을 가지고 간 건 그래도 컴퓨터 코딩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라서 조금 더 과학 철학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 두 영화를 봤을 때 이 이터널 선샤인과 매트릭스를 봤을 때 좀 더 쳐주고 싶은 건 사실 매트릭스일 수밖에 없는 게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에서 영화의 작품에 영향을 끼쳐버렸고 그거를 척도를 봤을 때 이터널 선샤인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잘했지만 그 아까 결말 부분이 딱 명확하게 뭔가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조금 단점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감독이 아무리 한 거라고 할지라도 나는 마음에 들지 내 개인적인 취향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잘했는데 그게 좀 걸려서 만듦새에 흠집을 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또 굳이 뭐 조금 까는 거 아니 굳이 까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딱 안 들어. 아니 그거는 까야 되는 부분이라서 까는 건데 굳이 매트릭스보다 못하다고 볼 이유는 없는데 굳이 그걸 부각시키면서 조금 이터널을 내리자. 느낌이 강하지. 그래서 굳이 그거에 시키면 단지 매트릭스도 그거 왜냐면 매트릭스는 사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근데 매트릭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거를 용납하게 하고 허점들을 그냥 가리잖아. 그 액션이라든가 그 가만히 있는 것들을 다 가려버리잖아. 참작되는 부분들이 다 있어서. 그런가 매트릭스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정상 참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1편까지는 나는 1편만을 매트릭스로 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2, 3편은 다른 영화다 못 만들어왔다 1편만 못하다 이런 게 사실 주류 의견으로 알아. 저는 이제 소수 의견이에요. 사실 매트릭스는 3부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2편에서 1편의 분위기를 갈아엎는 거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안 그러면 매트릭스는 좀 되게 순진한 스토리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 돼요. 아니 매트릭스는 1편은 그 인간성에 대한 찬가예요. 현실적이지 않아. 그런 초월적인 기계 문명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데 그 2, 3편까지 갔어야 되고 거기서 2, 3편에서 진실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편, 2, 3편에서의 그 예언이 가짜였네. 그리고 우리 네오의 어떤 인간 승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예언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였네라고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매운맛을 제공하려면 그만큼 1편은 엔딩에서 쾌감을 제공했어야 되고 밥상 뒤엎으려면은 뒤엎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야지 그게 효과가 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대신 대중적인 이런 호감도는 낮아질 수 있겠죠. 즐거운 영화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전 오히려 작품성 차원에서는 2, 3편이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 저도 올릴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형이 지금 말한 대로 이터널 선샤인 되게 전체적으로 좋은데 하자가 하나 있어. 매트릭스도 되게 하자가 없냐. 2, 3편이 하자다라고 없는 건 아니야. 2, 3편이 하자다라고 말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는 매트릭스 올릴 거다 이거지. 매트릭스도 뭐 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자가 눈이 뜨지 않으니까. 하자. 매트릭스에 하자.
굳이 이게- 말하자면 다른 이게- 부분이기도 하지. 이게 워쇼스키의 영화답지 않게 매트릭스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정상 참작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안 해요. 그 이터널 선샤인하고 그러면 이제 떨어진 게 이터널 선샤인과 곡성인데 만약에 엔트리가 달랐더라면 이 두 영화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냥 별점을 줘버린다 하면은 문화사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지대했냐와는 별개로 매트릭스 1, 2, 3편에 대해서 8점대 얼마를 줄 수도 있고 9점 얼마를 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트릴로지 아직. 근데 이터널 선생님과 곡성도 거기에 뒤지진 않는단 말이야. 사실. 평점을 주잖아. 딱 그 고만고만한 영화 가지고 지금 구태여 어떤 영화 올리냐 내리냐 하고 있는 건데 그래 지금 평점을 주자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점수가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문화사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지대했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매트릭스를 이길 수가 있냐고. 센가치히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쉽네. 센가치히로는 별점 자체도 곡성과 이터널 선생님을 이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결론은 나왔고 잠깐 끊고 갈까? 이제 결승전이네. 결승전.